네, 마켓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BOJ 통화정책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부양책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윌버로스라는 억만장자가 현재 시점을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소식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신빙성 있게 와닿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대표적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알려 있는데요. 지금 뭐 디플레이션 우려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다. 때문에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먼저 월보로스가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억만장자이긴 하나 이 사람이 돈을 벌어들인 과정은 그렇게 클린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칸으로 대표되는 이 벌처펀드, 기업 사냥꾼의 2세대의 뒤를 이어서 3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3세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2.5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처펀드라는 게 뭐냐면 벌처의 뜻이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실해진 기업들의 채권이나 주식을 샀다가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과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리차드 기어가 했던 그 역할이 바로 벌처펀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역할이 칼 아이칸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월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좀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람의 얘기의 신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9년도부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2011년 이후에는 선박과 해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요. 2012년엔 그리스의 EU 탈퇴를 예상하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국채가 궁극적인 거품 상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이 발언은 올해 여름까지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추이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맞은 게 지금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전망이 엇나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월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발언을 내놓을 정도로 시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의 전망의 신뢰도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간의 전망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차익 실현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시점인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시각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오늘 22 쪽에서 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와 함께 윌버로스 얘기를 한번 섞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해외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e early indications that our credit easing package is delivering tangible benefits. Since the beginning of June, forward money market rates have shown steep declines across the maturity spectrum. Now, the forward curve consistently lies below zero over a 2-year horizon. Many times, the euro is irreversible. And the ECB will do and will continue to do whatever it takes within its mandate. 네, 먼저 윌버로스의 전망이 맞지 않은 데는 전망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보았듯이 이렇게 ECB나 FRB의 비정상적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방법들, 비정상적인 방법들로 인해서 시장의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우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윌버로스의 방향성은 틀렸지만 변곡점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윌버로스가 어떤 방향으로 전망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최근의 투자 대가들이 일종의 변곡점을 계속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비전통적인 부양책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통적인 방법들,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그동안의 윌버로스의 예측이 방향 자체는 틀린 적이 많았지만 변곡점은 제대로 예측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투자에 적용해 봤을 때 2015년 한 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2개 분기 연속으로 위축을 기록했단 말이죠. 네. 때문에 초반에는 이 엔달러 환율이 117엔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일본도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결론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기별로 나타난 일본의 GDP인데요. 2분기 연속이고 3분기 연속까지 가면 거의 이제 뭐 리세션의 심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연속 지금 리세션을 보여주고 있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지표를 미리 정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BOJ에서 무언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준금리와 니케이의 장기 동향을 쭉 살펴보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양책의 시기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겹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예상은 내년 3월 이전에 다시 한번 일본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박스 상단까지 와 있는 게 니케이 지수이고요. 여전히 제로금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미국의 움직임인데 미국의 제로금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이때부터 니케이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일본이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산의 재평가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기업 투자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영국이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무언가 부양책을 한 번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엔화의 방향성은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또 한 가지 좀 보시면 실제로 이런 엔화 약세 자체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유가 하락과 동행해서 급락하고 있는 루브라, 그다음에 브라질의 헤아라 같은 통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반대쪽으로 놓고 봤을 때 위험지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억지로 밀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들은 전부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변화의 틀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선호로 인한 상대적인 약세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약세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글로벌 탑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시장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도 장밋빛 또 희망이 있다. 우리 경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듣기에도 지치지만 엔저 우려는 또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네. 안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분명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앞서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M&A 이슈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랬죠. 또 미국에서 이 베이커 휴즈 그리고 할리버튼의 M&A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으로 일단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 M&A와 국내 M&A에서 이런 주가 흐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엘러가도 이제 M&A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해외 M&A는 어떤 걸 좀 추진하고 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력을 크게 높이고 시너지를 내는데 굉장히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 M&A는 주가 부양도 되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왜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의 M&A가 지금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나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둘이 시너지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실 덩어리를 삼성중공업이 왜 인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차이는 한쪽은 M&A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나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쪽 우리나라는 이 M&A가 지배구조를 위한 M&A 아니냐. 쓸데없는 M&A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은 양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 모두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쪽은 시너지를 내고 비용의 효율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는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둘이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은 바로 시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합병을 하면 미국 내 1위 기업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크지 않다,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때문에 향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투자 전략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병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목해야 될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만약에 이제 합병이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악재를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악재의 소멸 과정에서 폭은 크지 않겠지만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좀 열려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두 종목 모두 매수 청구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반등 정도는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NG의 합병이 무산되었을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 합병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저평가받아왔던 삼성중공업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되었든 주목해봐야 될 건 삼성 NG가 아니라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에 좀 포커스를 맞춘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궁극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가 턴해야 되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다시 EMP 기업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삼성중공업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어떤 경우에든 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합병 여부를 떠나서 두 종목 중에 보자면 삼성중공업 쪽으로 다소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우리 시장으로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